숙제 한번 같이 다 맞춰 봅시다. 문제를 풀이하면서 저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별의 탄생이야. 성간 물질부터 시작한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이지, 원자들이 퍼져 있을 텐데 걔네들이 뭉치게 돼. 얘네들이 모이게 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이 모여있는 정도가 다 일정하게 모여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애들이 존재한다. 군데군데 밀집되어 있는 애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별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좀 밀도가 큰 곳. 성간 물질의 밀도가 큰 곳이 별이 탄생할 조건이고, 온도는 어때야 된다 그랬어? 온도는 낮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온도가 낮아야지만 중력 수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저런 곳에서 별이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성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기 때문에 중력 수축에 의해서 결국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크기는 점점 작아질 거고 온도는 높아질 거야. 그러면서 드디어 1000만 켈빈 정도 1000켈빈 정도의 온도가 되면 빛을 낼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우리는 원시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원시별 다음에 점점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1000만 켈빈이라는 온도가 됐을 때, 이 온도가 됐을 때 드디어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렀지. 별의 일생이 거의 대부분 주계열성에서 보내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주계열성인 별의 내부에서는 중심부에서 바로 뭐가 일어나?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는 건 4개의 수소 원자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하나 이때 등가 원리라는 게 적용이 되면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에너지라는 거는 질량 결손에다가 빛의 속도를 제곱한 만큼을 곱해준 값이 바로 에너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거의 핵심은 얘가 얘로 이렇게 변할 때 질량의 결손, 질량의 손실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야. 다른 말로 4개의 수소 원자 핵의 질량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의 질량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할 때 질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또 하나 특징이 더 있는 게 안쪽으로, 이 주계열성에서는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중력의 크기랑 기체 압력 차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힘의 차이가 서로 어떻다고 그러니? 이게 같아.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정역학 평형이다. 정역학 평형 상태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계열성이라는 애는 크기가 어떨 수밖에 없어? 일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계열성은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계열성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계열성 다음에는 질량에 따라서 좀 이게 나눠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 그 다음에 태양보다 10배 이상 혹은 뭐 30배 이상 훨씬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의 일생에 관련된 얘기인데, 보통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적색 거성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지. 행성상 성운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백색 외성, 이런 진화 단계를 거친다 라고 했고,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은 초고성, 아주 크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그 다음에 질량이 한 10배 이상 되는 애들은 중성자별로 진화가 되고, 30배 이상 되는 애들은 블랙홀이라는 걸로 마지막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주결성에서는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 적색 거성이든 아니면 초거성이든 간에 이 거성 단계에서는 온도가 더 높아져. 그래서 한 1억 켈빈이라는 온도가 되게 되면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럼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뭐 탄소 같은 거나 산소 같은 걸로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얘네들이 또 핵 반응을 해서 계속적으로 질량이 좀 무거운 애들, 요런 애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다가 최종적으로 이 초고성 단계에서 가장 별 내부에서 무거운 원소는 누구까지 만들어진다고? 철까지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의 내부에서는 철까지밖에 만들어질 수 없다. 특히 질량이 태양과 같은 별에서는 뭐까지밖에 못 만들어져? 탄소나 산소 정도까지밖에 만들어질 수 없고, 이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초고성 단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바로 이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별의 일생들이었고, 우리 태양계도 마찬가지다. 우리 태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사실 우리 지구에 지금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벌써 그런 원소들이 생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벌써 초신성이 한번 폭발을 했었고, 그걸 재료로 해서 결과적으로 현재의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된다 그랬고, 또 하나,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이렇게 존재하면 그 둘레를 돌고 있는 바로 뭐가 있어? 행성들이라는 게 존재하지. 총 8개의 행성, 수금지와 목토차네라는 8개의 행성들이 존재하는데, 걔네들의 공전궤도면이 거의 비슷해. 거의 나란합니다. 그 이유는 이 행성들이 생성될 때 처음에 이 성은 그 주변에 있는 그 티끌들이 부딪히게 되면서 바로 미행성체라는 걸 형성하게 됐고, 얘네들이 회전하게 되면서 그 크기가 점점 커져가지고 만들어진 게 현재 행성들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같은 회전 원반 안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공전 궤도면이 거의 비슷하고, 또 얘네들의 공전하는 방향 또한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특히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여러분들, 미행성체의 충돌이 생깁니다. 아주 조그마한 애들끼리 부딪히면서 점점 크기가 커져서 결과적으로 원시 지구라는 게 형성이 됐고, 계속해서 미행성체는 충돌을 한다고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원시 지구가 계속적으로 크기도 증가하고 온도도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생겨서 지구 전체가 다 녹아버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야? 마그마 바다. 중요한 건 이 마그마 바다가 형성된 다음에 우리 지구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 바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무거운 게 중심부로 모여들고 좀 가벼운 게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된 시기. 이게 바로 마그마 바다가 생성될 때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기억해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온도가 점점 내려가게 되면서, 자, 여기 핵이 있고 여기 멘틀이 있는데 이 겉부분이 식어가면서 겉부분이 바로 뭘로 바뀌었어? 지각으로 바뀌었겠지. 이건 멘틀. 그 다음에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증기도 지구 표면을 덮게 돼버렸고, 바로 이게 원시 바다가 되었다. 그래서 바로 이 원시 바다에서 생명체가 태어났을 거다라고 과학자들은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대기층도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원시 대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대기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대기의 종류 세 가지만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처음이나 지금이나 원시 지구에서의 갖고 있던 양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얘가 누구였어? 질소. 그 다음에 원시 지구에는 상당히 많았던 기체였는데 점점 사라져가서 보이지 않게 되는 얘는 누구야? 이건 이산화탄소. 없던 애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생겨난 얘는 누구? 산소. 자,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유. 산소는 광합성에 의해서 이때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광합성 세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이산화탄소는 왜 없어진 거야? 해수에 용해된 겁니다. 해수에 용해. 그러면 질소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이유는 질소는 대단히 어떤 기체이기 때문에? 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천해명이라는 우리 행성들을 봤을 때, 여러분 중학교 때도 얘기가 나왔었을 겁니다. 지구형 행성도 있었고 목성형 행성도 있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림으로 그럴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수, 금, 지, 화, 그 다음에 목, 토, 천, 해가 이렇게 있다면 바로 수금지화까지가 지구형 행성, 우리 지구가 속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목토천해, 얘네들은 우리가 목성형 행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니? 구성 물질이지. 그럼 얘네들은 어떤 구성 물질을 가지고 있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고체 물질입니다. 얘네들은 주로 기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체니까 당연히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어떻다? 높습니다. 태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반면에 얘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주면 되겠고,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한 표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얘는 단단한 표면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밀도가 큰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밀도가 작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차이,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거는 답을 바로 부르겠습니다. 채점하십시오. 틀린 거 질문 받을게. 자, 1번에 2, 2번에 5, 3번에 2, 4번에 3, 5번에 1, 6번에 1, 7번에 5, 8번에 4, 9번에 5, 10번에 1, 11번에 5, 12번에 2, 13번에 1, 14번에 4, 15번에 5, 16번에 1, 17번에 2, 18번에 2, 19번에 3, 20번에 3, 21번에 4, 22번에 4, 23번에 4, 24번에 2, 25번에 4, 26번에 3, 27번에 5, 28번에 2, 29번에 1, 30번에 2. 자, 1, 2, 3번 중에서 틀렸거나 질문 없음. 4, 5, 6, 7 없으면 8, 9, 10, 11, 12 없으면 13, 14, 15, 16 없고 17, 18, 19, 20, 21 없음.
22, 23, 24, 25 없고 26, 27, 28, 29 마지막 30번까지 있습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진도 이거 뭐야 원소의 주기성 조금 나갔었지? 어디까지 했나? 이거 안 했어. 주기율표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설명 안 했었나? 그렇군.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46쪽으로 가봅시다. 자, 46쪽 보면 원소의 주기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는 대략 한 110여 정도, 110여 종 정도가 지금 발견됐다라는 거. 물론 이제 어떤 책에는 118개 정도가 발견이 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책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계속 발견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전체 원소의 개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100종류는 넘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전부 다 원소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물질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원소의 종류는 한 100가지 정도가 된다. 그럼 그 원소들이라는 게 서로 간에 결합을 하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 거기 여러분들 간단하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지구 대기 성분, 그 다음에 지구의 주성분, 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각의 구성 물질, 그 다음에 우주의 구성 물질, 그 다음에 생명체의 구성 물질,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볼게. 지구 대기에는 어떤 원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를 이루는 원소는 누구고, 지구의 가장 껍데기, 지각을 이루는 성분은 뭐고,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은 뭘까? 이게 은근히 물어보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지구 대기 성분은 질소랑 산소가 되겠지. 질소가 78% 정도 되고 산소가 21% 정도가 됩니다. 물론 기타 기체들도 있지만 얘네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이거 두 개 합하면 벌써 99%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건 누굴까? 철이 가장 많습니다. 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에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야. 철 다음에 산소. 그 다음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건 뭘까? 산소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야? 규소입니다. 규소.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규소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건 수소하고 헬륨이 되겠지.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이었잖아. 그렇지? 빅뱅의 증거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이것도 산소야.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탄소입니다. 탄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거는 탄소. 두 번째로 많은 게 탄소.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 영역 중에 대기 성분이냐, 지구냐, 아니면 지각이냐, 우주냐, 생명체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원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우주는 워낙 광범위하고 전체 우주에서 수소랑 헬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원소들도 있지만 거의 수소랑 헬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주성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얘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누가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야? 산소가 다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소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 거야? 또 뭐도 있냐고. 원자도 있다? 원소는 뭐라고? 원자의 종류. 비슷해. 분자도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소는 그냥 성분이야, 성분. 종류라고 표현을 해주면 더 좋을 수도 있어. 종류. 원자라는 건 입자입니다, 입자. 알갱이야.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분자라는 건 원자가 모여서 원자의 집합이야.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분자는 성질을 갖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많이 아는 H2O가 뭔지는 알잖아. H2O가 뭐야? 물이지, 물. 일단 이렇게만 써보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원소가 몇 개 있어? 원소가 2개가 있는 거야. 무슨 원소랑 무슨 원소? 수소라는 원소랑 산소라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원자는 몇 개? 원자는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수소 원자 2개에다가 산소 원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이게 원소하고 원자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놔야 돼. 그 다음 분자라는 건 이걸 분자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요 분자식 앞에 이렇게 3이라는 숫자가 붙었다면 이거는 그 뒤에 있는 애들이 3개가 있다라는 뜻이야. 즉 분자의 개수가 몇 개 있다? 3개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야? 그래도 2종류지. 근데 이때 총 원자의 개수를 얘기해보면 총 몇 개가 되거든? 이건 9개가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를 잘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소를 얘기를 하자면 크게 보면 금속과 비금속 이렇게 2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속과 비금속. 근데 금속하고 비금속의 특징이 뭐가 있냐를 좀 생각해봐. 일단 상태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실온에서의 상태, 일반적인 온도, 상온에서의 상태를 따져보면 금속은 대부분 무슨 상태로 존재해? 고체로 존재합니다. 근데 예외도 있지. 수은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 원소다. 이렇게 봐주면 돼. 비금속 원소는 주로 무슨 상태? 얘는 고체도 있고 기체도 있습니다. 근데 얘도 예외적으로 액체 상태인 물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야? 브로민입니다. 브로민. 얘는 액체로 존재한다. 금속은 일반적으로 그냥 다 고체, 수은만 빼놓고, 그다음에 비금속은 고체도 있고 기체도 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지. 자, 또 하나 전기 전도성. 고체 있어 없어? 있지. 전기 잘 통합니다. 비금속은 안 통합니다. 근데 얘도 예외는 있어. 누구는 통해? 흑연은 통합니다. 흑연. 여러분들 연필심, 샤프심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비금속이지만 전기가 좀 통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연성과 전성이라고 한번 해볼까? 연성이라는 거는 실처럼 얇게 뽑아낼 수 있는 성질이야. 우리 구리 전선이라든가 철사라든가 이런 거는 얇게 이렇게 뽑아낼 수 있잖아. 그런 성질을 얘기해. 그럼 전성은 뭐냐면 넓게 펴지는 성질입니다. 넓게 펴지는 성질. 여러분들 그 집에 주방에 어머니가 쓰시는 것 중에 하면 쿠킹 호일 같은 거 있겠지. 쿠킹 호일이 바로 뭐냐면 알루미늄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걔는 아주 얇게 펴서 우리가 뭐 음식을 싼다거나 아니면 뭐 요리할 때 사용을 하게 되겠지. 그런 성질은
금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성이나 전성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비금속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힘을 가했을 때 얘는 부서지지 않고 휘어지거나 늘어나는 성질을 갖는 거야. 힘을 가했을 때 휘어지거나 늘어나는 성질. 하지만 얘는 부서지는 성질을 갖게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차이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는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금속하고 비금속을 구별하는 방법을 아직은 잘 몰라. 금속과 비금속을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들 칼슘이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칼슘. 칼슘 금속입니다. 그 금속하고 비금속을 찾는 방법은 이제 좀 이따 가르쳐 줄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자 번호를 알아야지 해결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는 내용들은 다 원자 번호랑 무조건 관련이 있어. 철수 13번. 저러면 안 돼. 바로바로 나와야 돼. 용준이 15번. 이냐. 다현이 7번. 질소. 오케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안 돼. 안 외우면 해결이 안 돼. 반드시 언더분은 다 외워놓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율표가 나오는데, 이 주기율표가 우리 교재는 지금 안 나왔는데, 주기율의 발견 과정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발견한 건 뭐냐면 새쌍원소라는 거를 발견합니다. 새쌍원소. 이 새쌍원소라는 게 뭔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원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리튬이나 뭐 나트륨이나 아니면 뭐 칼륨과 같이 얘네들은 이상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어떤 특징인가 봤더니 특정한 어떤 물리량이 있을 때 리튬의 물리량을 A라고 보면 칼륨의 물리량을 B라고 본다면 나트륨의 물리량이 어떻게 나와? 이 둘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뭐 농점, 끓는 점도 그렇고 밀도도 그렇고 뭐 이런 특징들이 얘하고 얘의 중간 정도 값을 계속 나타낸다라는 희한한 사실을 발견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슨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자량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렌즈라는 사람이 있어. 요렌즈라는 사람은 옥타브설이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1옥타브가 뭐야? 1옥타브 음인데, 여러분들 그리스어로 숫자를 뜻하는 접두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앞에 매트가 붙어, 매트. 2라는 숫자는 at, 3이라는 숫자는 프로프, 4라는 숫자는 뷰트, 5라는 숫자는 펜트, 6은 헥스, 7은 헵트, 8이 옥트입니다. 옥트. 그러니까 저 글자가 앞에 들어가면 이게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면 편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CH4 탄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탄소가 이게 몇 개 있어?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메테인이야. 3개 있는 C3H8 얘는 뭐야? 프로페인. 4개짜리 C4H10 얘는 뷰테인. 이런 식으로 매트, 프로프, 뷰트 이런 식으로 숫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옥타브설도 마찬가지야. 옥타브니까 여러분들 옥트가 들어가잖아. 그럼 8개라는 뜻이지. 옥타브설은 뭐냐면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원자량 순서로 나열했을 때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한번 배열을 해본 거야. 원자량은 무게입니다. 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소들 중에서 가벼운 애들도 있고 무거운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이렇게 가벼운 애서부터 무거운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봤을 때 희한하게 뭐 완전히 규칙적이진 않지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바로 뉴렌즈라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로 들어오느냐? 바로 멘델레예프로 들어옵니다.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서대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야. 원자량 순서대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 그리고 그때까지는 63종 정도의 원소들이 발견이 됐단 말이야. 지금은 110여 종인데 그때는 그거의 절반 정도만 발견됐을 시기인데, 그럼 주기율표상에 빈칸이 상당히 많았을 거란 얘기지. 그 빈칸에다가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직 발견되진 않았지만 여기에 이런 성질을 갖는 원소들이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어. 근데 나중에 실제로 얘가 예측했던 원소들의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거의 다 들어맞았다라는 게 바로 이 멘델레예프의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원자량 순서로 만들었고,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세로줄에 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세로줄에 오도록 만들었는데 그 세로줄에 속하는 애들이 전부 다 성질이 똑같은 게 아니더라라는 얘기야. 규칙성이 별로 안 보여. 하다 보면은 자꾸 틀리는 애가 이렇게 예외적인 애들이 나타나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모자라다. 이거 좀 모자라. 뭔가 좀 모자라. 그래서 모즐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즐리. 자, 이 사람은 원자량 순서가 아니라 바로 무슨 순서? 양성자수. 원자 번호 순으로. 원자 번호 순서로 만들어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모즐리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라는 거는 바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된 주기율표를 사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 주기율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주기율표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좀 잘 들어봐봐. 주기율표는 여러분들 가로줄도 이렇게 있고, 가로줄도 있고 세로줄도 존재합니다. 세로줄도 있어. 이 가로줄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로줄은 주기라고 불러. 그렇다면 세로줄은 뭐라고 하냐? 세로줄은 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 그럼 가로줄은 1주기부터 7주기까지 현재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가로칸이 7개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세로줄, 족은 1쪽에서부터 18쪽까지 존재합니다. 근데 거의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1쪽이야. 여기가 2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3쪽, 여기가 12쪽, 여기가 13쪽, 그 다음에 여기 17쪽, 여기 18쪽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안 배웁니다. 3족부터 12족까지는 여러분들은 배우지를 않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원소의 족수를 확인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족부터 12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꼭 정리를 좀 해놓고 계셔야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기와 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 7주기까지 있고 족은 18족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로 끊어볼까? 요 정도로 이렇게 끊어보게 되면 이쪽 편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무슨 어떤 원소들로 되어 있는 애들? 금속으로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이쪽 편에 있는 애들은 비금속 원소.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왼쪽 편에 존재하는 애들은 금속, 오른쪽 편에 존재하는 애들은 비금속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돼. 근데 제일 위치가 이상한 데 들어가 있는 애가 바로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 원자번호 1번 누구야? 수소. 수소는 왼쪽 편에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편에 존재하지만 얘는 뭐야? 비금속 원소입니다. 얘는 비금속이야.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유일하게 저 수소만이 비금속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이 정도에는 또 뭐가 있나 보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는 준금속이라는 애들도 이 사이에는 존재합니다. 뭐 크게 영향성은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왼쪽에 금속, 오른쪽에 비금속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47쪽에 개념 쏙쏙 빨리 풀어봅시다. 자, 같이 보자. 1번.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 얘를 뭐라고 불러? 원소. 다음 2번. 어떤 원소가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해? 금속이고. 그 다음에 실온에서 금속 원소는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또한 주기율표에서 비금속 원소는 주로 어느 쪽에?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자, 3번. 다음 원소 중에서 비금속 원소를 인대로 고르래. 그럼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비금속이라고 했지만 수소는 예외라고 했으니까 수소 비금속 맞고, 또 누구 있어? 탄소랑 산소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다음 4번입니다. OX.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맞고,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은 주기고 세로줄은 족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 또 주기율표는 총 18쪽이 7쪽이 아니라 7쪽이 18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틀렸고,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혹은 화학적 성질이 같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왼쪽 편에 금속이 모여있고 오른쪽 편에 비금속이 모여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왼쪽 아래로 가면 갈수록 어떤 성질이 커지나 봤더니 금속성이 커집니다.
반면에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비금속성도 커져.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속하는 얘를 우리는 18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8쪽은 비금속입니다. 비금속인데 비금속적인 성질은 안 가지고 있어. 비금속인데 비금속적인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비금속성을 얘기할 때는 18쪽은 완전히 제외를 시킨다라는 걸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고 18쪽 이름이 뭐야? 비활성 기체 이렇게 불러. 그리고 1쪽에서 수소는 제외하고 나머지 금속들을 알칼리 금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비금속성이 가장 큰 애, 여기 17쪽에 속하는 애들, 얘네들은 할로젠 원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족들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알칼리 금속과 할로겐 원소, 할로젠 원소는 꼭 기억을 해놔야 돼. 18쪽 원소도 별로 할 게 없어. 얘네들은 비활성, 그러니까 반응을 잘 안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기억할 필요 없고 1쪽과 17쪽 정도가 상당히 반응성이 큰 아이들이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알칼리 금속부터 볼 건데 알칼리 금속은 여기 수소니까 수소는 제외하고 여기 리튬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있고 그 다음에 칼륨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 밑에도 리튬, 나트륨, 칼륨 있고 루비듐 있고 세슘 있고 프란슘 있고 다 있지만 걔네들은 방사성 원소라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칼리 금속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17쪽 원소, 할로젠 원소들은 맨 꼭대기에서부터 플로린,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아이오딘까지. 브로민하고 아이오딘은 원자번호 35번하고 53번인데 얘네들은 원자번호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어. 하지만 17쪽에는 플로린도 있고 염소도 있고 브로민도 있고 아이오딘도 있구나 라는 것까지는 기억해야 돼. 얘네들이 17쪽 원소에 속하는 애들이구나. 요 정도는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알칼리 금속부터 볼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원자번호 3번, 11번, 19번 얘네들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네들은 불꽃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얘네들을 불꽃 반응시켰을 때 리튬의 불꽃색은 혹시 압니까? 빨간색이야. 나트륨의 불꽃색은 노란색입니다. 칼륨의 불꽃색은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자 독특한 그 금속들만의 불꽃 반응 색깔이 나타난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금속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진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반응성, 마찬가지로 금속의 반응성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응성도 커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얘네들의 몇 가지 특징이 뭐냐면 물은 금속입니다. 칼로 잘립니다. 금속인데 이렇게 칼로 잘라도 이렇게 잘라질 수 있을 만큼 좀 물은 금속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칼로 잘리는데 그 단면의 색깔이 자르자마자 봤을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은백색의 광택을 나타냅니다. 근데 잠시 후에 얘가 회색이나 회백색으로 색깔이 바뀌어. 왜 그럴까? 처음에 잘랐을 때는 반짝반짝해. 근데 잠깐 시간이 지나면 얘가 색깔이 칙칙하게 변해. 왜 그래? 그냥 쉽게 얘기하면 녹슬은 건데, 우리 그 산화 반응을 한다 그랬지.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알칼리 금속을 그냥 M이라고 내비둘게. M. 그럼 알칼리 금속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해서 바로 M2O라는 산화물을 이렇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게 리튬이면 4개의 리튬이 산소 분자 하나랑 반응을 해서 2개의 Li2O를 만들기도 하고, 또 4개의 나트륨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2개의 Na2O를 만들기도 해. 화학 반응식이 똑같단 말이야. 리튬을 반응을 시켜도 나트륨을 반응을 시켜도 둘이 똑같은 화학 반응식이 나오고, 산화물의 화학식도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야. 이게 바로 뭐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경금속입니다. 경금속. 경금속의 뜻은 뭐야? 가벼워. 경금속인데 얼마나 가볍냐? 밀도가 1보다 작습니다. 밀도가 1보다 작다라는 건 밀도가 1이 누구냐면 물이야, 물. 그러니까 얘는 이 알칼리 금속들은 물보다도 가볍다라는 뜻이야. 근데 얘네들이 또 물과 엄청나게 잘 반응을 합니다. 요거 기억을 해놔야 돼. 물과의 반응. 자, 마찬가지로 반응식을 써보면 2개의 알칼리 금속과 2개의 물 분자가 반응을 해서 2개의 MOH를 만들고 그 다음에 H2라는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물과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야. 이것도 똑같아. 여기다 리튬 집어넣어도 나트륨 집어넣어도 칼륨 집어넣어도 반응식 다 똑같고, 얘도 LiOH, NaOH, KOH 다 똑같은 물질을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요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수용액상에서 어떻게 존재하나 보니까 M 플러스라는 애랑 OH 마이너스라는 애로 존재해. 바로 이 OH 마이너스, 이게 무슨 이온이냐면 수산화 이온이다 이렇게 불러. 혹은 뭐 하이드로늄 이온 이렇게도 부르기는 하는데, 이 수산화 이온이 있으면 수용액의 액성이 뭘로 바뀌냐면 염기성이 됩니다. 다른 말로 무슨 얘기야?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그 수용액은 염기성이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염기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그치? 아,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의 이름이 왜 알칼리 금속인가 봤더니 물과 반응해서 수용액의 액성을 알칼리로 바꾸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물과 반응했을 때 특징 2가지 꼭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수용액의 액성을 염기성으로 바꾸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하는데 우리 과학에서 나오는 기체들이 보통 수소 아니면 산소 아니면 이산화탄소 이렇게 그 기체가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안지를 봤을 때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럼 틀리는 거야. 무슨 기체가 나와야 된다고?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하나 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염기성을 검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지시약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이나 중성에서는 무색이야, 무색. 염기성일 때만 무슨 색이야? 붉은색으로 변해. 그래서 이 시험을 할 때 물에다가 페놀프탈레인을 타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알칼리 금속을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 염기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무색이었던 수용액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물과도 반응하고 공기하고도 반응하기 때문에 얘를 보관할 때는 물에다가도 보관할 수 없고 공기 중에 그냥 내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석유나 혹은 벤젠 이런 유기 용매에다가 주로 보관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지금 우리가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는 우리가 17쪽 원소,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할로젠. (17쪽에) 속하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네 가지 원소들을 우리는 할로젠 원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실온에서 전부 다 F2, Cl2, Br2, I2라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F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뜻이야. Cl 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부 다 원자가 두 개씩 결합해서 F2, Cl2 이런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들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도 사실은 어떤 책에는 아직도 이렇게 써 있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얘기를 할게. 얘 담황색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황록색, 얘는 젓갈색, 얘는 흑자색, 이렇게 불러. 지금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색깔인지 알 수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 일본식 표현 방법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본 교재들을 가지고 와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볼 때 일본식 표현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이 썼는데, 우리나라 표현 방식으로 쓴다면 담은 묽을 담자야. 이건 누루항자니까 얘 연노랑입니다. 황록색은 노란색하고 녹색을 섞게 되면 나타나는 색깔이 되는 거니까 얘는 연두색이 되겠지. 젓갈색은 붉은빛 또는 갈색, 좀 진한 갈색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흑자색은 이 자라는 한자가 보라를 뜻하지, 보라. 그래서 보라색입니다. 좀 어두운 보라색. 색깔이 이쁩니다. 연노란색, 연두색, 갈색, 보라색. 여러분들 자연계에서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이쁘면 뭘 가지고 있어? 독을 가지고 있어. 얘네들은 다 독성이 좀 있습니다. 아주 심하진 않더라도 다 독성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 이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표현할 때 저 플루오린 할 때 그 풀자를 갖다가 한문으로 표기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대신 뭘로 썼어? 불로 썼습니다. 불. 그래서 얘를 불소라고도 부르는 거야. 불소. 불소 어디서 많이 들어봐? 치약에 많이 들어있지. 치약의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플로리는 거기에 많이 사용을 하는 애가 되겠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독할 때 많이 쓰지. 수영장 소독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리수 먹는 물, 수돗물도 저걸로 소독을 하게 되는 거고,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은 거의 잘 쓰지는 않지만 사진 감광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독약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빨간 약이라고 부르는 거 알지? 빨간 약. 그런 걸로 많이 좀 사용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실온에서의 상태를 보니까 플로린하고 염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로민은 실온에서 유일한 액체 비금속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 다음에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얘네들의 상태를 직접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럼 뭘로 물어보냐면, 기체, 액체, 고체라는 건 녹는 점, 끓는 점으로 대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누가 녹는 점, 끓는 점이 가장 높을까? 고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상태 밑으로 내려갈수록, 다른 말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아지는 거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할로젠은 여러분들 비금속 원소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큰 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비금속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큰 애들. 그래서 할로젠 원소랑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하고도 쉽게 반응합니다. 아주 잘 반응해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가 반응을 해서 화합물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나트륨하고 염소가 반응을 하게 되면 뭐가 되겠니? 소금이 되는 거지? 염화나트륨. 이렇게 쉽게 반응을, 또 다른 애들하고도 잘 반응을 합니다. 또 어떤 것도 있나 보니까 수소하고 할로젠하고도 쉽게 반응을 해. 그래서 수소 화물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거 H2 플러스 F2라고 해볼까? 그러면 HF라는 애를 만들고, 또 H2 플러스 Cl2 반응하게 되면 HCl을 만듭니다. 나머지 애들도 다 똑같아. 특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HF나 HCl이나 HBr이나 HI 같은 애들은 성질이 나타나는데 전부 다 산성을 띱니다. 할로젠이 수소랑 반응해서 만들어진 이 수소 화합물은 산성이라는 성질을 띠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단 그 반응성이 가장 컸던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의 성질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좀 해놓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지금부터는 귀 쫑긋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원자에 발견된 순서, 원자의 구성 성분들을 발견된 계기들이 순차적으로 존재합니다. 제일 처음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돌턴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톰슨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러더퍼드라는 사람, 그 다음에 보라는 사람, 그리고 현대의 원자 모형, 현재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돌턴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원자는 단단한 공이야,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톰슨이라는 사람이 바로 뭘 발견했냐면 전자라는 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야. 그래서 원자 안에는 전자도 들어있어. 그래서 원자, 물렁물렁한 원자 안에 전자들이 이렇게 건포도처럼,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있는 것처럼 저렇게 박혀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톰슨이고, 이게 바로 톰슨의 원자 모형이었습니다. 러더퍼드로 오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원자에는 핵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바깥을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이런 행성 모형을 얘기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재 원자 모형,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거야. 얘는 배울 필요 없고 지금은. 우리 보어의 원자 모형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그래, 러더퍼드 말처럼 중심에 원자 핵이 있어. 그리고 그 바깥에 전자가 돌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전자가 여기에서만 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바깥쪽에도 전자가 돌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해. 또 이거보다 더 바깥쪽에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존재하고, 더 바깥쪽도 존재해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뭐라고 했냐면 핵에서 가장 가까운,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을 K 껍질 이렇게도 부르고, 그 다음 거는 L 껍질, 그 다음엔 M 껍질, 그 다음엔 N 껍질, 요 순서대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K, L, M, N 순서야.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첫 번째 껍질이라고 해서 N은 주양자수라고도 부르는데 N equal 1 첫 번째 껍질, N equal 2 두 번째 껍질, N equal 3, N equal 4,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낮습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또 하나 중요한 건 전자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는데 요 중간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간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건 뭐 간단한 겁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뭐 3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럼 사람이 여기에서 살 수 있고 2층에서도 살 수 있고 3층에서도 살 수 있지만 요 중간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있어 없어? 이건 없잖아요. 이거 뭐 도라에몽도 아니고. 어? 물론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는 있어. 근데 멈출 때는 반드시 각각의 층에 멈춰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자라는 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중간 정도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가장 원자핵과 가까이 있을 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에너지가 낮으면 여러분들은 안정할 것 같아? 좀 불안정할 것 같아? 안정합니다. 화학에서는 여러분들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한 거야. 그래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첫 번째 껍질이 이렇게 있을 때를 바로 바닥 상태라고 불러.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럼 전자가 여기서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는데 요 각각의 전자가 위치할 때는 좀 더 불안정한 상태가 돼버리고 이런 상태를 우리는 들뜬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정한 상태면은 바닥 상태, 조금 불안정한 상태면 들뜬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얘가 낮은 에너지 껍질에 있다가 높은 에너지 껍질로 갈 때는 에너지가 더 높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만 이동할 수 있는 거야. 반면에 높은 에너지 껍질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 껍질로 이렇게 전이할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방출해야지만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갈 거야. 어떻게 갈 건가냐면 보어라는 사람이 전자 배치라는 거를 합니다. 전자 배치. 자,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전자는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전자는 낮은 에너지 준위의 껍질부터 먼저 채워집니다. 낮은 것부터 먼저 채워져. 두 번째는 최대 허용 전자수.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은 또 다르게 배우겠지만 통합과학에서는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 최대 허용 전자수는 288입니다. 288입니다. K 껍질의 최대 몇 개까지? 2개까지. L 껍질의 최대 몇 개까지? 8개까지. M 껍질의 최대 몇 개까지? 8개까지. 이렇게 채워진다는 뜻이야. 최대 허용 전자수 288. 자, 그럼 이제부터 해볼게. 리튬 한번 해봅시다. 리튬. 원자번호 3번. 원자번호 외워야 돼. 그럼 제일 첫 번째 껍질인 K 껍질부터 전자가 채워지는데 전자가 2개가 채워지면 끝이야. 근데 얘가 원자번호가 3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양성자수도 3개지만 모두 3개라는 뜻이야. 전자수도 3개지. 그럼 총 3개 전자 중에 여기 2개가 채워졌으니까 L 껍질에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하나만 들어갑니다. 나트륨도 해봅시다. 11번. K 껍질에 2개 들어가고 L 껍질에 8개 들어가면 총 몇 개 들어갔어 이제? 10개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다. 칼륨 해봅시다. K 껍질에 2개 들어갔고 L 껍질에 8개 들어가고 M 껍질에 8개까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몇 개야? 18개지? 그럼 몇 개 남았어?
하나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가 모두 어때? 다 똑같지. 이렇게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뭐라 그러냐면 원자가 전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의 뜻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야.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근데 리튬, 나트륨, 칼륨은 그러면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수로 일반적으로 부르거든. 그럼 얘네들은 원자가 전자수가 다 어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어떤 거야? 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런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는 거야. 그럼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세로줄에 위치한다라는 거는 원자가 전자수가 다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다 같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고,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기는 한데 일반적이야. 최외곽 전자수랑 같습니다. 예외가 있지. 바로 비활성 기체는 예외입니다. 여러분, 비활성 기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정한 기체들이야. 안정하니까 얘네들은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헬륨 한번 해볼게. 원자번호 2번이야. 그럼 K 껍질에 2개 들어갈 거고, 그럼 끝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야? 2개야. 하지만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 빵개라고 하는 겁니다. 화학 반응에 참여 안 하니까. 네온도 마찬가지. 원자번호 10번.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그럼 얘도 최외곽 전자수는 몇 개라고 해야 돼? 8개지만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 0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만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최외곽 전자수가 원자가 전자수가 아닌 거야.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최외곽 전자수를 원자가 전자수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자 배치를 했는데 이 전자 배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얘 껍질수 몇 개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갔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들어갔으니까 어쨌건 껍질의 개수 몇 개? 2개.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주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주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껍질수가 되는 거구나. 그럼 얘는 몇 주기야? 3주기. 얘는 몇 주기? 4주기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여기에 리튬이 들어가고 여기에 나트륨이 들어가고 여기가 칼륨이 들어가는데 얘가 2주기고 얘가 3주기고 얘가 4주기인 이유가 결과적으로 껍질수가 많아지기 때문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이 최외곽 전자수. 최외곽 전자수도 뭐랑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랑 관련이 있겠어? 족과 관련이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신경을 잘 써야 돼. 무슨 얘기냐? 주기는 껍질수를 의미합니다. 주기는 껍질수. 족은 최외곽 전자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최외곽 전자수랑 관련이 있다. 그럼 해볼게. 뭘 해보냐면 지금 뭐 리튬 있고 베릴륨 있고 붕소 있고 알루미늄 볼까? 알루미늄 있고 그 다음에 규소 있고 인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있고 얘네들 한번 전자 배치를 해볼 거야.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원자번호 3번이고 4번이고 13번이고 14번이고 15번이고 8번입니다. 내용도 해보자. 자, 그럼 얘는 K 껍질에 2개 들어갈 거고 L 껍질에 하나. 얘는 K 껍질에 2개 들어갈 거고 L 껍질에 2개. 얘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몇 개? 3개. 얘는 똑같이 가다가 M 껍질에 몇 개? 4개. 똑같이 가다가 M 껍질에 몇 개? 5개. 얘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몇 개? 6개. L 껍질에 6개. 얘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로 끝. 이거지. 자,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 하나 더 할게. 헬륨. K 껍질에 2개. 헬륨 나오면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헬륨은 예외성이 많은 애기 때문에 꼭 신경 써야 돼. 무슨 말이냐? 자, 얘는 몇 죽이야? 1죽이지. 1죽이 몇 쪽? 18쪽이야 얘는. 무조건 외워야 되잖아. 헬륨이라는 애는 여기 있는 애잖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외워야 돼. 1죽이면서 18쪽에 속하는 애다. 자, 근데 나머지 애들은 최외각 전자수랑 족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잘해봐. 얘는 2죽이면서 몇 쪽? 1쪽. 얘도 2죽이면서 몇 쪽? 2쪽. 얘는 몇 죽이면서? 3죽이면서 몇 쪽? 13족에 해당이 되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최외각 전자수가 족이 아니라 최외각 전자수랑 관련이 있다고. 무슨 얘기야? 족은 1족, 2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몇 족을 배운다고? 13, 14 이렇게 배운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3족부터 12족까지는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런 거 주의를 좀 해줘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3주기 몇 족? 14족. 3주기 15족. 얘는 2주기 16족. 얘는 2주기 18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애들의 주기율표를 만든 과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 건데 뭘 얘기를 한 건가 보니까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어. 이거를 원래 우리는 장주기형 주기율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장주기형 주기율표. 길다라는 뜻이지. 근데 여기가 1족, 여기가 2족, 그리고 여기가 13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17족, 18족이 있는데 이렇게 잘라. 잘라. 그리고 이걸 붙여. 이렇게. 이게 단주기형 주기율표고 여러분들한테 저번인가 처음인가 나눠준 그 주기율표가 단주기형 주기율표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는 온전히 1번부터 몇 번까지만 있는 거야? 1번부터 20번까지만 있는 거야.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단주기형 주기율표. 1번부터 딱 20번까지만 나와 있는 주기율표. 여러분들은 요것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전이원소라고 해서 안 배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3 전체까지 다 빠졌어. 전이원소에 관련된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 금속과 비금속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금속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애들을 금속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운 애들. 비금속은 그럼 뭐야? 전자를 얻기 쉬운 애들.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기 쉽습니다. 비금속은 전자를 얻기가 쉬워.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잃거나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뭐가 있냐면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8전자 규칙이라고도 불러. 사실 이건 요 다음 단원인 화학결합할 때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걸 좀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합니다. 8전자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최외곽 전자, 최외곽에 있는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됐을 때 안정한 성질을 옥텟 규칙 혹은 8전자 규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껍질은 최대로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걔네들은 2개만 돼도 안정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봐. 선생님이 아주 예전에 무슨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 127시간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영화야. 미국엔 어떤 사람이 그 자전거를 타고 그게 어디냐? 아이씨 이름도 까먹었어. 무슨 협곡으로 이제 혼자 하이킹을 떠납니다. 근데 떠나다가 바위 틈에 팔이 껴버려. 그래서 며칠 동안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서 막 죽을 고비를 다 견디는 거야. 그래도 결국은 빼내지를 못해. 어떻게 했을까? 팔을 자르고 나왔습니다. 좀 잔인하지만 그런 거야. 무슨 얘기냐? 자, 1족부터 여기 1족, 2족, 13족이 여기 있겠지. 1족, 2족, 13족은 여러분들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 아니면 몇 개 아니면 몇 개야? 하나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지. 예를 들어서 리튬을 다시 본다면 원자번호 3번이니까 K 껍질에 2개 있고 L 껍질에 하나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가 되면 안정하다고? 8개가 되면 안정하잖아, 최외곽에. 근데 얘는 지금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7개를 얻어야지 8개가 될 거 아니야. 차라리 이걸 잃어버리면 첫 번째 껍질 2개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볼게. 12번. K 껍질에 2개 있을 거고 L 껍질에 8개 들어가고 M 껍질에 몇 개? 2개 남았네. 6개를 얻어서 8개가 되는 것보다 어떻게 되는 게 편해? 2개 잃어버리는 게 편한 거야. 알루미늄 마찬가지야. 최외곽의 전자가 3개가 있는데 5개를 얻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편해? 3개를 잃어버리는 게 편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속은 전자를 잃기 쉬운 애들이고 1족에서부터 몇 족까지? 13족까지는 전자를 잃기가 쉽습니다. 14족부터는 잃는 것보다는 얻는 쪽에 더 가까운 거야. 그래서 14족부터 몇 족까지? 18족이라고 하지 말고 17족까지라고 합니다. 18족은 전자 안정을 취하고 있는 애들이잖아. 8개로 만족을 하잖아, 걔네들은. 그래서 걔네들은 얻거나 잃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금속성이 있는 애들은 14족에서 17족까지를 얘기를 한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팁입니다. (2를) 빼거나 (10을) 빼십시오. 2를 빼거나 10을 뺍니다. 그럼 그게 뭐야? 원자과 최외곽 전자수가 됩니다. 2를 빼거나 10을 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리튬 봐봐.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3번이지. 10 뺄 수 있어 없어? 못 빼잖아. 그럼 2를 빼면 얼마 남아?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수가 하나가 돼. 알루미늄 얼마 빼면 돼? 10을 빼면 됩니다. 그럼 몇 개 남아? 3개가 남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처럼 이렇게 하나가 남거나 3개가 남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금속이라는 애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 49쪽에 여러분들 개념 쏙쏙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럼 수소는 전자를 잃으려고 해요, 얻으려고 해요? 수소. 걔는 반반입니다. 달라. 그때그때 달라.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성질이 좀 강하다라고 봐주면 돼. 근데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수소는 좀 애매해. 분명히 문제번호 다 외워줘야 된다. 문제번호 모르면 안 돼. 자, 같이 봅시다. 5번 OX.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의 1쪽에 속하고 할로젠은 18쪽에 속한다. 틀렸지? 할로젠은 17쪽입니다. 다음 리튬, 나트륨, 칼륨은 알칼리 금속이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은 할로젠이다. 이건 맞고, 또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맞나? 네. 수소기체라고 했지? 맞습니다. 다음 할로젠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생성된 물질은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띈다. 아까 전부 다 뭘 띈다 그랬어? 산성 띱니다. HF, HCl, HBr, HI는 전부 다 산성을 띠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6번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뭐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원자가 원자가 전. 읽을 때 여러분들 쓸 때는 이렇게 쓰잖아. 원자가 전자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는 얘가 가로 읽어주면 됩니다.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 이런 식으로 읽어줍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표는 4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다. 수소, 리튬, 나트륨, 산소가 나와 있고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리튬 몇 개? 2개, 나트륨 3개, 산소 다시 2개가 되겠고 그럼 원자과 전자수 리튬은 1, 하나, 미음 하나, 비읍 6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이주기 원소를 골라라 했는데 껍질수가 2개짜리만 찾아주면 되잖아. 그러면 리튬하고 산소 써주면 되겠고 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애들 골라주면 되는데 주의해줘야 돼. 수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1이지만 얘는 비금속이잖아.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는 여기선 2개밖에 없는 겁니다. 리튬하고 나트륨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탐구가 나오는데 거기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 사진이 리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커터 칼로 지금 자르고 있어. 칼로 자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은백색의 광택을 나타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회백색이나 회색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단면의 변화를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랑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고 두 번째 사진은 비커에다가 물을 넣은 다음에 페놀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놀탈레인 용액은 어떤 액성을 검출하는 데 적합해? 염기성. 왜냐면 산성하고 중성일 때는 무색이지만 염기성일 때만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염기성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시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쌀알 크기의 리튬 조각입니다. 쌀알 크기. 수능 거의 첫 번째 시작할 때 아주 1997, 8년일 때 여러분들 그때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 콩알만한 크기의 리튬 조각을 잘라서 물에 집어넣는다. 그거 틀린 겁니다. 왜 틀렸을까? 콩알은 너무 커. 너무 커. 폭발합니다. 폭발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쌀알이나 좁쌀만한 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떨어뜨려서 반응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야. 그랬더니 결과가 칼로 잘랐을 때 그 단단한 정도가 쉽게 잘라져. 나트륨도 그렇고 칼륨도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의 변화도 광택이 사라지는데 리튬은 서서히 사라지고 나트륨은 금방 사라지고 칼륨은 빠르게 사라진대. 그게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야? 그래, 반응성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지.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의 반응성이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물과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넣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리튬은 잘 반응해서 기체 발생합니다. 물론 이거 수소 기체가 되겠지. 나트륨은 잘 반응하는 게 아니라 격렬하게 반응한다고 했고 칼륨은 매우 격렬하대. 이것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반응성의 크기가 칼륨 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수용액의 색 변화는 셋 다 똑같이 붉은색으로 다 변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 확인 문제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1번 알칼리 금속은 실온에서도 물과 잘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잘 반응하겠지? 맞고 또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해서 생성된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니까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맞고 그럼 알칼리 금속이 공기 중에서 광택을 잃어버리는 것은 누구랑 반응하기 때문에? 산소랑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지. 그럼 2번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고 또 물이나 공기 중에 산소와도 잘 반응하는 거 맞고 또 알칼리 금속과 물이 반응하는 산소 기체가 아니라 수소 기체가 반응하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 다음 3번입니다.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입니다. 과정은 시험관 3개에 물을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똑같이 넣어준 다음에 그 시험관에다가 칼륨, 나트륨, 리튬 조각을 넣은 다음에 변화를 관찰을 했대. 어찌됐건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색깔 변화, 기억하고 니은 뭐가 돼야 돼?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리튬하고 똑같아야 되겠지? 또 칼륨은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고 나트륨은 그냥 격렬하게 반응하고 리튬은 잘 반응하는 거니까 자, 기억의 반응성은 칼륨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리튬 순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없어? 맞지?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은 변화 없음이 아니라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해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는 모두 수소 기체다. 이거는 맞는 설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52쪽에 빈칸 나오지? 채워보십시오. 옆에 여러분들 53쪽부터 55쪽까지 지금부터 푸십시오.